와, 그 다들 랩터 좋죠. 아니 차 욕심 없다면서. 그러니까 차 욕심 없다고. 차 잘 차 모른다면서. 욕심 없는데 막 포르쉐요. 이거 좀 약간 좀. 그런 박종훈 팀장. 자, 좋습니다. 자, 이어서 2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저희가 이제 주요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시간이었고 2부는 조금 더 그 심도 깊게 인사이트를 들어보는 시간이죠. 미성의 남자 모셨습니다. 자, 박성호 선임 매니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뭐 저는 잘 지냈습니다. 얼마 만에 나오시는 거죠 지금? 저도 세 보니까 한 두 달, 한 두 달 조금 안 돼요. 그래요? 거의 두 달이구나. 9월 6일이었나? 예. 그때가 이제 마지막이었다고 예. 기억하거든요. 그러면 그 두 달 동안에 정말 시장이 많이 변했죠. 많이 말했어 진짜. 예. 일단 뭐 금리부터 시작해서 뭐 예. 정신이 하나도 없었던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금리는 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저는 내려간다고 베팅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뭐 물론 그 전부터도 내려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라 이번에 이렇게 또 뭐 짧은 시간에 뭐 100bp 가까이 뛰어 올라서 정말 깜짝 놀라기는 했는데 뭐 지금도 뭐 여전히 뭐 저는 하락 쪽이 맞지 않을까 길게 보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이야기로 시작할까요? 예. 일단 뭐 금리 얘기도 나와주셨고 그다음에 아까 저한테 뭐 어땠느냐 이제 말씀하셨는데 예. 우선 지금 분위기 자체는 뭐 완전히 또 한 두어 달 만에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네. 주식시장 뭐 반응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악재라든지 이런 것들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증시 상황을 보면 이게 꼭 다 정말 악재만 가득한 걸까? 그리고 뭐 호재로 좀 볼 수 있는 것들은 없을까? 이런 부분들 좀 고민을 해봤고요. 그래서 예. 상황이 안 좋은 건 맞는데 그래도 뭐 희망적인 요소들도 좀 있다 이런 부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네. 그래서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면 화면 좀 잠깐 보여주시면 뭐 금리 얘기야 뭐 다 알고 계시니까 뭐 말씀 잠깐만 지나가면서 드리면 이 완전히 여기 좀 주황 노란색 굵은 선이 이제 10년물 금리인데 예. 요렇게 금리가 한 22년 이제 말부터 23년 한 5월 요 정도까지는 조금 이제 안정을 찾으면서 주가가 좀 올라왔었다가 네. 그리고 나서 이제 5월을 기점으로 해서 금리가 이렇게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이때부터. 네.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시장이 그렇게 큰 반응은 없었어요. 좀 더 그 주가도 계속 올라줬고, 근데 딱 7월을 기점으로 이렇게 좀 빠른 속도로 올라가면서 이제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거기에다 더불어서 이제 이스라엘하고 이제 하마스 이제 분쟁까지 이제 겹쳐버리니까 주가는 이제 뭐 크게 하락을 하고. 또 주가가 빠지니까 이제 공포심도 좀 커지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고 있는데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채권 시장이 이제 연준에 어떻게 보면 좀 굴복 당했다라고 좀 하긴 그런데 좀 항복했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가까운 예로 제가 여기다 표시는 안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2019년 뭐 18년 이때였거든요. 근데 이때 기준금리 요 주황색 선, 그다음에 10년물 금리 노란색 선 보시면은 요때 있잖아요, 요때. 예. 요때 기준금리는 막 올라가고 있는데 10년물 금리가 이때부터 막 내려가고 있었거든요. 예. 당시에. 예. 그래서 이때 분위기는 어땠냐면은 채권 시장이 거의 연준한테 반협박하는 수준 정도의 하락세였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연준은 금리를 조금씩 올리고 있고 뭐 안 내릴 거다 지금처럼 이제 그런 분위기였는데 10년물 금리는 안 내리고는 못 빼길 걸 이 정도의 수준으로 금리가 막 내려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계속 버티다가 10년물 금리는 이제 여기까지 이제 떨어지면서 이제 2019년 중후반 이게 지나가면서 어쨌든 연준이 이제 금리를 내리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보면 채권 시장이 이제 연준을 뭐 금리를 내리게끔 뭐 위협했다 이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때는 채권 시장이 맞았어요. 지나고 보면 트럼프가 위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트럼프도 있죠. 예, 그런 부분도 안 있었죠. 그러면 야 연준 파월 내가 잘라버릴 거야 이거 맞아. 했던 때가 예. 저 때잖아요. 맞아.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이 붉은색 구간 이때만 해도 이제 이 그림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채권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네. 이런 것들을 이제 기대를 했는데 이제 연준이 생각보다 너무 완고한 거죠. 그리고 경기도 생각보다 괜찮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금리가 이제 연준의 의지를 좀 따라가는 이런 그림이 지금 나오면서 주식시장이 좀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시장도 보면은 딱 8월, 7월 좀 지나고 7월 말부터 이제 주식시장이 이제 주요국 증시들이 좀 떨어지기 시작을 했었고 아까 언급드린 대로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 이런 것도 겹치니까 이제 이것도 1970년대 오일 쇼크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거에다가 최근에는 또 뉴스가 의견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실질 금리는 이제 2%대거든요. 네. 그러니까 10년물 금리에다가 금리를 빼는 거죠. 네. 기대 인플레이션을. 그걸 뺀 게 이제 실질 금리인데 지금 현재가 2%대 실질 금리예요. 빠르게 올라온 건데 JP 모건에서는 2%대 실질 금리면 S&P 500의 적정 PER이 15배에서 16배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지금이 17.8배인가 그래요. 아, 예. 뭐 19배 가까이 갔다 좀 떨어진 건데 17.8배인데 이거 이제 EPS로 계산하면 그럼 JP 모건이 말하는 멀티플로 만약에 갔다. 그러면 3,500에서 3,800포인트까지 갈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계속 이제 겹쳐서 들리니까 예. 이게 사람 심리라는 게 참 신기한 게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 정말로 예. 안 좋은 것만 보이고 네. 또 좋아지기 시작하면 좋은 것만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안 좋은 것만 보이는 시기인 거는 뭐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 저는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생각보다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계속 가지고 있어요. 주가가 좀 빠질 수는 있겠지만 금리가 워낙 오르니까 당연히 빠질 수는 있는데 2022년처럼 뭐 아주 힘없이 계속 떨어진다거나 이런 모습은 좀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왜 그런지를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첫 번째로는 예. 제가 이렇게 이주호 기자님하고 이제 방송할 때 항상 그 제가 계속 반복했었던 게 네. 이제 경기와 물가와 이런 맞아요. 조합 이건 말씀드렸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경기와 뭐 물가의 조합을 생각해 보면 네. 이 조합이면 주식 시장이 그렇게 나쁜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요거는 시간이 조금 부족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니요, 제가 시간 저희 넉넉하니까요. 그러실까요? 예. 제가 항상 자꾸 저 시간이 아직 부족해서 한 30분 정도 더 남았습니다. 그러면 네. 그럼 제가 요거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제 또 이제 못 보신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제가 무슨 조합 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조합은 이제 어떤 거냐면 모든 대부분의 자산의 가치는 미래에 벌어들일 이 수익을 네. 현재 가치로 이제 할인을 하는 거거든요. 음. 부동산 가치도 마찬가지고요. 미래에 벌어들일 임대료에다가 뭐 매각 차익 이런 거 생각하고 그 지금 은행 금리가 몇 퍼센트지 이걸 이제 할인을 해서 부동산 가치가 나오는 건데 증시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벌어들일 임대료를 뭐 경기와 실적으로 좀 볼 수 있고요. 이게 이제 분자가 되는 거고 분모에 있는 은행 금리는 주식으로 치면 이제 물가나 이제 금리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물론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있지만 어쨌든 제가 단순하면 요거예요. 그러면 이 조합이 어떻게 될까를 생각을 한 다음에 그럼 증시는 이쪽 방향이고 앞으로는 어떻게 가겠다 이렇게 제 나름대로 추측을 하는 건데 첫 번째로 보시면은 그 주식시장 흐름 읽는 법이라고 해서 이제 우라가미 구니오라는 분이 이제 책을 쓰잖아요. 네. 그 책 내용이랑 어떻게 보면 비슷한 거예요. 흐름은. 그래서 보면 경기와 물가가 동시에 하락해 있는 상황이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금융 장세라고 볼 수도 있고 유동성 장세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로 이제 코로나 그 당시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그럼 생각해 보면 경기도 안 좋고 뭐 물가도 안 좋으면은 뭐 나쁜 거 아니야? 이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이제 뭐 금리나 이런 부분들이 빠르게 내려가다니까 분모가 더 빨리 하락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나빠도 주식시장은 얼마든지 이제 튀어오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말씀드린 대로 우리 그 기억하시는 생생하게 기억하는 그 코로나 당시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우라가미 구니오가 말하는 금융 장세, 네.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유동성 장세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나서 그 금리를 내리니까 경기가 살아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물가나 금리는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 이제 그 실적이 좋아지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실적 장세가 되는 거고요. 이때는 어떻게 보면 2021년으로 좀 볼 수도 있어요. 네. 그때 주가가 한참 좋았잖아요. 네. 물론 이제 한국은 이제 21년 뭐 중반부터 좀 안 좋아지긴 했지만 어쨌든 여기 21년으로 정도로 볼 수 있고 그리고 나서 실적은 계속해서 좋은데 물가는 이제 후행해서 움직이니까 물가가 이제 드디어 이제 고개를 들기 시작을 하면서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이때는 이제 금리를 올리겠죠. 연준에서. 그러면 이제 역금융 장세가 이제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 거고요. 요때는 어떻게 보면은 뭐 지금이랑 좀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또 과거로 보면 96년에서 98년 네. 미국의 그 닷컴 버블 터지기 전 직전. 하고요. 네. 그다음에 금융위기 터지기 전 2005년하고 2007년 정도를 좀 유사하게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완전 불장이었죠, 저 때는. 그렇죠. 어. 네, 그러니까 좀 진짜 뭐 버블스럽게 움직였던. 어쨌든 그래서 경기도 좋고 물가도 오르면 주식시장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네,
물론 요 실적 장세보다는 좀 덜하지만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앞으로 이제 역실적 장세. 그러니까 경기가 하락하고 여기는 물가가 올라간다고 제가 표시를 했는데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제가 여기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써놨잖아요. 네. 그 칸을 맞추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넣어놨는데 네. 사실은 이게 한 반 칸 정도는 내려와야 돼요. 아, 요게 그래요? 걸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봄은 원래는 한 여기쯤 돼요. 네. 여기. 그러니까 진짜 보면 경기가 나빠서 금리가 내리면서 이제 그 경기가 이제 좋아지려고 막 할 때 그때거든요. 아, 네. 아. 그래서 겨울이라고 하면 사실은 경기도 안 좋고 네. 물가도 내려가기 시작을 해야 돼요. 금리도 내려가고. 근데 그게 진짜 겨울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뭐 아무튼간 이제 저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저는 이제 주식 시장을 이해를 하는데 네. 그러면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이 순서는 보통 항상 지켜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가을이라고 치죠. 네. 가을인데 올해 초만 상반기만 해도 주가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진짜 봄 같았어요. 모든 게 완벽하진 않았지만 주식시장 흐름만 보면 봄 같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봄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을에서 좀 잠깐 뭐 따뜻해진다 이 정도지 이게 거꾸로 가지는 않거든요. 일반적으로는. 네. 그래서 저는 뭐 어쨌든 뭐 결국엔 겨울 간다 이렇게 보는데 뭐 어쨌든간 이런 조합인데 지금 상황은 어떠냐면은요. 왼쪽에 이제 지금 이제 경기가 어떠냐 이 부분을 보면은 요 왼쪽에 있는 거는 OECD 미국 경기 선행 지수인데 7월부터 반등이 나와서 이제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럼 경기는 조금 상승하는 이런 모습이고 물론 이게 크게 한번 상처를 받아서 금리를 내려서 새살이 돋는 경기 그 상승은 아니에요. 네. 지금 모습은 그렇지만 어쨌든 경기는 좀 상승하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제 헤드라인하고 코어 CPI는 하도 많이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어쨌든 얘도 좀 내려오고는 있어요. 물론 과거에 비해서 높고 이게 이 상반기만큼의 속도로 이렇게 내려갈 확률은 거의 없지만 어쨌든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추측해 보면 이렇게 좀 플랫하게 움직이는 이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죠. 지금 상황만 봤을 때는. 그러면 요 두 개만 놓고 보면 경기는 어쨌든 좀 올라가고 있구나. 네. 그리고 물가는 이거 뭐 올라가는 것도 아닐 것 같고 내려가는 것도 아닐 것 같고 지금 상황에서 좀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럼 증시 입장에서는 경기는 좀 올라가고 있고 물가가 좀 플랫하다면 그럼 증시는 제가 그러니까 요 조합만 보면 그렇게 나쁠 것 같진 않은데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럼 여기서 또 반론하실 수 있는 게 이거 내년에는 뭐 올 4분기만 해도 GDP 또 떨어질 거고 뭐 안 좋을 것도 많이 있는데 경기가 정말 좋아질 수 있는 게 또 OECD 요거 하나만 보고도 믿을 수 있겠느냐. 그건 아니죠. 네. 네. 그리고 물가 역시도 이게 다시 이게 얼마든지 올라올 수도 있는 거니까 뭐 알 수는 없지만 근데 요거 외에도 다른 지표들도 좀 살펴봐도 특히 OECD 외에 경기 지표들로 봐도요. 요 좌측에 있는 거는 제가 요거 매주 설명드렸던 건데 뉴욕 연은에서 발표하는 경기 선행 지수. 얘는 매주 발표하는 거예요. 예. 또 요것이 4주 평균으로 해서 보면 얘도 올라가고 있어요. 요것도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ISM 제조업이랑 서비스업 지수인데 제조업 지수도 진짜 내려올 때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거의 한 두어 달 동안 좀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네. 물론 이게 또 떨어질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딱 그냥 사진 찍듯이만 보면 어쨌든 좀 올라가고 있고 서비스업은 좀 둔화되고 있다라는 게 이제 대세기는 한데 근데 이걸 보면 이게 정말 이렇게 떨어지는 걸까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좀 안정을 찾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은 경기 지표를 봐도 꼭 OECD 하나만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떻게 보면 경기 선행 지수로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은 지금 어쨌든 반등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럼 경기도 어쨌든 뭐 여기까지만 보면은 좀 생각보다 괜찮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물가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물가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라고 판단할 때 저보다는 저는 파월 말을 믿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물론 뭐 틀린 적도 많지만 파월이나 FOMC의 그 집단을 저는 믿거든요. 그러면 그 집단에서 뭘 보면서 물가가 우리는 안정이 되고 있어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할 때 이들이 제시하는 이제 지표들을 이제 계속 나올 거잖아요. FOMC나 이런 데 자료 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계속 모니터링 해요. 제가 직접. 그러면 여기 나온 거는 이제 고용 지표인데 물가 얘기하는데 갑자기 왜 고용 지표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왜 그러냐면 물가를 잡기 위한 선행 조건 중 하나는 고용 시장이 이제 균형을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고용 시장의 균형과 관련해서는 연준이
가장 관심 있게 열심히 보고 있는 게 실업률이 아니라 요 1인당 공석 일자리 수하고 네. 시간당 임금 상승률하고 그다음에 그렇죠. 인디드에서 나오는 구인 공고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도 뭐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어쨌든 여기 내려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아직 뭐 실업률도 낮고 뭐 이런저런 거 보면 아직도 고용이 뜨겁고 이런 것도 맞기는 한데 어쨌든 이 지표들만 봤을 때는 고용 시장이 어쨌든 천천히지만 이제 둔화되고 있고 뭐 쿨링 다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걸 통해서 저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네. 아까 그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중에서 지금은 어느 계절 정도? 이 질문 하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머릿속에 생각을 좀 지금 하고 있었는데 대화창에도 난리 났으면 겨울 온다는 겁니까? 가을이라는 겁니까? 지금 도대체 지금 계절은 뭡니까? 늦가을. 저는 늦가을로 봐요. 아우. 늦가을. 늦가을인데 늦가을. 늦가을인데 약간 여름으로 가려고 하는 모습. 잠깐 겨울 가는 없이요? 듯 하다가 근데 저는 다시 겨울 간다고 봐요. 네. 늦가을인데 상반기는 뭔가 AI라는 그 네. 뭔가 그 굉장한 인기 때문에 네네네. 여름처럼 보였지만 네. 결국 지금은 늦가을 같다. 저는 늦가을이라고 봐요. 아. 네. 그러니까 물론 경기가 이렇게 반등하는 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 봄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저는 이제 늦가을인데 그럼 주가가 빠질 수도 있는 것도 맞아요. 근데 네. 그 짧게 보면 저는 이제 주가가 그렇게 나쁘진 않다라고 보는 게 아까 말씀드린 이런 조합들 뭐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경기와 물가 조합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 말도 좀 들어야겠네요. 네. 좀 화면 보여주시면 그 금리가 이렇게나 많이 올라가는데 이거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갈 거라고 판단해서 사람들이 그 금리가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건 기대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막 급등하면서 올라가는 금리가 아니에요. 그건 그렇죠. 지금은 이거 파월이 이제 직접 언급을 한 건데 그 뉴욕 경제클럽 연설할 때 이제 Q&A에서 나왔던 기자의 질문이 장기금리 상승 원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지금 분명한 것은 이런 표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인플레이션 상승 기대나 단기적인 통화 정책 조치 때문은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 단기적인 통화 정책 조치라는 거는 연준에서 금리를 올릴 거라는 기대 네. 이것 때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봤을 때 그게 아니라 뭐 이거 기간 프리미엄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 이것까지 설명하면 너무 기니까 뭐 구체적으로는 금리가 올라가는 이유가 견조한 경제 여건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 재정 적자, 뭐 QT, 채권과 주식 간의 상관관계 변화 이런 부분들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물론 약간 요새 기대 인플레이션이 약간 올라가고는 있어서 걱정되긴 하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봤을 때는 견조한 경제 여건 뭐 이외에도 몇 가지 있지만 어쨌든 경제 여건이 좀 견조해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인플레이션 기대가 아까 말씀드렸던 물가가 저는 막 다시 올라가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경기하고 물가하고 조합을 생각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럼 그게 뭐 지금만 그런 거지 네. 옛날엔 또 어땠냐 이렇게 네.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제가 과거를 짧게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과 좀 비슷한 시기를 제가 두 시기를 생각을 해봤거든요. 첫 번째는 뭐 다들 추측하셨겠지만 1970년대고요. 네. 인플레이션 이제 극도로 했을 때, 극심했을 때인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왼쪽에 있는 건 1970년대에 미국 S&P 500 지수하고 빨간 요 주황색 선은 OECD 경기 선행 지수의 당시. 네. 요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한 거는 이게 올라갈 때예요. 경기 선행 지수가 올라갈 때. 그 1970년대 인플레이션이 뭐 엄청나던 시기에도 맞아요. 이렇게 경기가 올라가고요. 네. 네, 경기가 상승하고 그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는 S&P 500하고 이제 물가 상승률이거든요. 저거 혹시 기간 조정을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기간 조정이라는 게 어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이죠? 시점 조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몇 어떤 개월 시점이요? 몇 개월 차이니까 그 뭐 OECD는 이제 뭐 한 달 후에 뭐 이렇게 네네, 시간이 네. 지나니까 제가 다 시간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저 시점이 아닐 수 있는 거죠. 아니요, 이 시점 맞아요. 같은 그러니까 시점이에요? 발표된 시점. 네. 네, 발표된 그 시점. 어. 네,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지금 10월이잖아요. 네. 그럼 10월 달에 나온 OECD 경기 선행 지수는 9월 달 거잖아요. 네네. 네, 10월 달 거. 음. 네. 그러니까 그 발표된 시점에 맞춘 거니까 발표된 시점하고 네. 현재 시점을 맞추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10월 달에 발표된 거를 네. 이제 우리는 이제 9월 달 그 경기를 10월에 보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어쨌든 그걸 보면서 판단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그 기자님이 말씀하신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10월 거지만 이걸 9월로 맞췄느냐 아니, 그러니까 그 그걸로 말씀인 것 맞췄냐고요. 같아요. 네. 아니, 그건 안 했어요. 아 그런 건 아니고. 네. 아. 왜냐하면 어쨌든 10월 달에 네네. 발표되는 지수를 보고 내가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 그래서 어쨌든 보시면 이런 상황들 보죠. 이게 경기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그 같은 시기 요 시기 보면 물가는 이제 내려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뭐 왔다 갔다 이제 크게 뭐 증폭은 크지만 어쨌든 이 시기에도 보면 경기가 올라가고 네. 물가가 하락하면 주가는 이제 크게 올라가요. 예. 그리고 뭐 이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요 당시는 경기가 올라가고 물가는 올라가거든요. 이때는. 네. 그럼 두 개가 다 이제 분모와 분자가 이제 상승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도 주가는 올라가요. 둘 다 분모와 분자가 둘 다 올라가니까. 근데 이제 표시를 안 해놓은 요 사이에는 요 부분이 있죠. 네. 요 부분은 이제 거꾸로 경기는 나빠지고 물가는 이제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그 이때는 이제 주가는 폭락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경기와 물가의 조합을 이제 생각을 해볼 때 이게 인플레이션이 극심했던 시기에도 이게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과거니까 뭐 끼워 맞추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인플레이션 시대에도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도움이 됐다. 네. 될 수 있었다라는 거하고 그리고 또 70년대 말고 지금과 비슷한 거는 제가 생각하는 건 96년 전후예요. 네. 그때는 왜 그러냐면 지금이 이제 하이어 포 롱거 뭐 이런 게 굉장히 이제 핫 이슈잖아요. 근데 96년을 전후에 떴던 시기가 지금과 또 금리는 기준금리는 좀 네.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이 시기를 저는 이제 꼽아봤는데 보시면 여기 주황색 선 있죠? 네. 굵은색 표시한 거 이거 그냥 기준금리라고 보시면 돼요. 네. 연준에. 근데 보시면 이때 기준금리가 94년부터 이렇게 올려서 기준금리가 거의 6% 가요. 그리고 나서 이때 이제 채권금리 보면 이 노란색 선 이게 10년물 금리거든요. 네. 지금이랑 좀 비슷해요. 이제 금리가 이제 고점을 이제 찍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10년물 금리가 이렇게 쭉 하고 내려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실제로 기준금리가 좀 내려오기는 했어요. 좀 내려왔는데 근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때 참고로 그 기준금리가 이제 오랫동안 이제 유지가 되는 게 한 4년 가요. 네. 한 3년, 4년 이렇게 높은 시기가. 근데 이때도 보면 채권 시장은 제가 이 당시에는 투자는 안 했지만 네. 상상을 해보면 어. 야 이때쯤이면은 이제 기준금리 내리겠지 하면서 이제 채권을 샀겠죠. 네. 또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아니네 이제 뭐 기준금리가 계속 길어질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다시 채권금리가 올라갔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요 당시에도 보면 요 때가 10년물 금리가 이제 5.60을 찍었다가 이렇게 다시 아니구나 하고 이제 기준금리 10년물 금리가 오른 게 6.72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때와 지금이랑 뭔가 좀 분위기가 금리와 채권 시장의 분위기가 좀 비슷한데 주식 시장은 좀 다르지만 분위기가 네. 그래서 이때도 보면 이 물가와 경기 조합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네. 요 빨간색 여기가 지금 96년 이제 전후거든요. 그럼 이때도 경기는 이제 좋았고요. 이 지금 경기 선행지수예요. 똑같이 경기 좋았고 물가는 이제 헤드라인 같은 경우는 요 초록색 선이에요. 이렇게 좀 내려가는 듯 하다가 이렇게 좀 올라왔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기준금리가 오래 갔겠죠. 오랫동안. 근데 이제 코어 같은 경우는 천천히 이렇게 내려왔고요. 그러면 이때도 어찌 보면 이때의 물가는 지금처럼 약간 좀 플랫한 요런 모습을 좀 보였었던 것 같아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럼 이때는 뭐 요 조합으로 생각해 보면 경기는 좀 상승하고 있었고 그다음 물가는 좀 약간 플랫해졌고 지나고 보면 어쨌든 내려가긴 했지만 이 당시로 돌아가서 뭐 미래를 못 본다 그러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플랫했다고 이제 볼 수도 있어요. 그럼 이때도 이 조합이 있을 때는 또 주가가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었고 그러면 물론 이제 96년 전후의 그 주식시장 그 분위기하고 지금은 또 완전히 다르고 또 단순하게 과거하고 지금을 똑같이 이제 그 100% 똑같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과거에도 뭐 이런 조합이나 이런 흐름들이 있을 때는 주가가 나쁘진 않았구나 이런 걸 좀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어허. 그리고 물가와 경기 조합 외에도 이제 실적이 생각보다 너무 다 괜찮아요. 물론 뭐 그 빅테크 일부 빅테크의 실적이 굉장히 좋은 것도 사실이긴 한데 그때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게 이제 파란선이 S&P 500의 그 EPS 추정치고 네. 요 주황색 선은 나스닥 100이에요. 그러니까 빅테크가 좀 비중이 더 높은 지수겠죠. 네. 그러니까 보면 이제 실적 추정치도 상당히 좋거든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빠른 속도예요. 그리고 분기별 이 성장률도 보면 23년 2분기가 최악이었고 성장 YOY로는
그리고 나서 23년 이제 이번 3분기는 약간 좀 제로 정도 될 거고 네. 다음 분기부터는 좀 올라간다. 이쪽으로 좀 보는 전망들이 또 많아요. 그러니까 실적도 괜찮고요. 네.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주가가 지금은 뭐 전쟁이나 이런 거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분위기는 그냥 제가 이런저런 데이터만 봤을 때는 근데 그 이런저런 데이터 보면은 네. 그 좀 그렇게 나쁠 게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왜 네. 굳이 늦가을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가을이라고 하면 네. 저희 대화창에서도 난리 났었는데 겨울이 온다고 윈터 이즈 커밍이라고 야 도망쳐야 되나 막 네. 이런 생각을 하실 정도인데 그 제일 큰 거는 네.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요 화면 잠깐 보여주시면 이 기준금리가 높다는 거는요. 네. 모든 금융자산에 아주 아주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그러니까 좋은 영향일 수도 있고 나쁜 걸 수도 있는데 이 태양의 중력이랑 똑같아요. 기준금리라는 거는. 그래서 이 기준금리가 이제 세져서 중력이 강해지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달라붙잖아요. 저는 이제 그거랑 똑같다고 보거든요. 그 금리라는 게 높아져서 중력이 강해지면 이 자산이 이렇게 날아다닐 수가 없어요. 자산 가격이란 게 이제 붙을 거라고요.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일단 금리가 좀 높다라는 거, 그리고 이게 좀 길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 이거를 감안하면 언젠가는 저는 겨울이 온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정말로 봄은 이제 기준금리를 이제 내리는 게 확실시 될 때, 예, 그때가 진짜 봄이 되는 거거든요. 경기도 이미 한번 바닥 찍고 이런 그림이 나와야 이제 봄인데, 근데 이제 지금은 물론 이제 경기가 좀 조금씩 상황이 좋아지고 있기는 한데 금리를 내리면서 이제 경기를 이제 부양하면서 이런 그림이 아니라서 저는 이제 가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금리도 금리지만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그 이제 주식의 매력이 이제 완전히 예전이랑 완전히 달라졌죠. 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 그래프는 그 S&P 500의 기대 수익률, 그러니까 PER을 좀 역수한 거, 기대 수익률에다가 10년물 금리 차인데 여기 보면 여기에요 지금이. 그러니까 이게 낮으면 낮을수록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 좀 상대적으로 좀 낮다 채권에 비해서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10년물이랑 금리를 비교해 보면은 0.6% 포인트 차이예요. 뭐 예전에는 한 4% 정도 주식시장의 기대 수익률이 더 높았는데 네. 지금은 0.6이니까 어떤 주식에 대한 뭐 리스크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이게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않을 수 있어요. 주식이라는 게 길게 보면. 근데 만약에 2002년 이후 최저다라고 하면 네. 저 이후에는 이제 이 기대 수익률 차이가 다시 이렇게 벌어지는 그 구간이 왔으니까 네. 오히려 지금이 오히려 또 이렇게 네. 또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혹시나 있을까 이런 좀 생각을 해보는데 그게 어떤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네. 주식 채권 간의 기대 수익률 차이가 지금 이렇게. 현저히 낮으니 네. 그러니까 지금 위험 자산에 대한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 대한 약간의 뭐 깊이 현상 뭐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제가 여기 밑에다 써놨는데 이제는 채권 은행 예금을 포트폴리오에 편입 가능하다 이렇게 제가 써놨잖아요. 이거는 제가 이걸 왜 써놨냐면은 예. 그냥 제 경험담인데 예. 제가 한 몇 년 전만 해도 그 고객분들이 오셔서 이제 예를 들어서 퇴직을 하시면 퇴직금을 이제 운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때 오셔서 저하고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때는 예금이랑 채권은 상상도 못했어요. 퇴직금에. 네. 물론 안전하게 안전 자산을 넣긴 넣는데 그 비중을 높게 가져갈 수가 없었어요. 수익률이 안 나오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다른 네. 뭐 주식이나 뭐 ETF나 이런 것들로 뭐 이렇게 저렇게 조합을 해서 이제 수익률을 이제 어떻게든 맞추거나 이제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기대 수익률을 맞추기가 상당히 쉬워졌어요. 주식을 줄이고 예금이나 채권을 넣어놓으면 돼요. 네, 그럼 만족해 하세요?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굉장히 좋아하세요. 네. 왜냐하면 보통은 이제 퇴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뭐 억 단위씩 이런 자금을 이제 운용을 하실 때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네. 나눠서 하시거든요. 그렇게 나눠서 나는 한 5에서 6%면 꾸준하게 요 정도면 난 만족해라는 게 보통 반응이 다 그러세요. 네. 물론 더 아니신 분도 있는데 그 한 3, 4년 전만 해도 이 5, 6%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렇죠. 주식을 안 넣으면 그쵸. 많이 넣지 않으면.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주식을 좀 많이 줄여도 이게 할 수가 있어요. 뭐 미국 국채는 못 사지만 어쨌든 이런 뭐 우리나라 뭐 회사채라든지 네. 그런 거라든지 뭐 은행 예금만 해도 이런 것들을 넣어놓으면 이게 가능해졌어요. 주식을 좀 줄여도. 그러니까 내가 위험 부담을 좀 줄여도 이게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게 뭐 추측하셨겠지만
자금 시장의 흐름이 이 금리가 다시 쭉 내려가지 않는 이상 예전 같았으면 주식 시장을 좀 많이 들어가서 수익률 기대 수익률을 올렸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자금 시장에 주식 시장을 많이 들어가지 않아도 이제 내가 원하는 상황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길게 보면 주식시장 입장에서 금리가 이렇게 껑충 뛰어오른 거는 별로 그렇게 달가운 방식은 아닌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부분도 있어요. 제가 지금 늦가리라고 보는 게 진짜 봄이 올라오면 이게 뻥 하고 이제 뛰어 올라와야겠죠. 예. 네. 그런 부분에다가 여기 이제 마지막인데 뭐 이것도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여기 지금은 소프트 랜딩 할 거라는 또 전망도 또 많잖아요. 네. 근데 저는 또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소프트 랜딩이 아니라 하드 랜딩이 될 수도 있겠다. 이제 그걸 왜 그러냐면은 뭐 여러 가지 매체나 이런 쪽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실제로 소프트 랜딩이 성공한 경우가 별로 없어요. 없는 건 아닌데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여기 차트에 준비한 건 뭐냐면 요 빨간색 선이 미국이 기준금리고요. 네. 요 초록색 선이 이제 파란 선이 이제 실업률이에요. 그리고 여기 그 회색 막대기 이제 음영 표시한 건 이제 미국의 이제 경기 침체고. 그리고 여기 신문 기사거든요. 여기가 네. 쭉 있는 건데 이 신문 기사의 내용이 미국이 소프트 랜딩이 가능할 것 같다. 그 기사들이에요. 기사 나오고 음영인 거 보면 기사 나오고 침체가 간 거죠. 침체됐네요. 네. 물론 이렇게 딱 이 기사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 당시의 분위기는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게 1973년 9월 그리고 1978년 9월 1980년 1월 이때 이제 70년대 이제 주가가 막 큰 폭으로 왔다 갔다 할 때 네. 그러니까 주가가 좀 오르면 소프트 랜딩 될 거야 했는데 주가 확 떨어지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근데 있었고요. 왜 그럴까요? 이게 사람- 왜 그런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사람 심리가 예. 이게 한쪽 방향으로 가면 예. 거기에 다들 이제 몰리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 예를 들어서 우리도 뭐 한 2, 3개월 전만 해도 주가가 이렇게 막 올라갈 때는 예. 4,800포인트 그 정고점 벗길 수도 있어 이런 기사 어. 정말 많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런 기사들이 계속 확대 재생산되면 이제 저 같은 투자자들이 봤을 때는 이거 진짜로 주가가 좋으니까 그럴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뭐 언론이나 이런 쪽들에서도 소프트 랜딩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결국은 이 기준금리가 높은 게 어떤 그 경제에 영향을 미치면서 어쨌든 이제 뭐 소프트 랜딩이 아니라 이제 리세션으로 갔던 거고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꼭 침체가 온다고 해서 주가가 항상 폭락하는 건 또 아니에요. 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도 한번 감안하셔야 될 거고 예. 어떻게 보면 요때가 아까 말씀드렸던 96년 전후 요때가 어떻게 보면 소프트 랜딩이 성공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가. 물론 그 이후에 닷컴 버블이 닥쳤지만 네. 어찌 보면 이때가 좀 소프트 랜딩에 성공했던 사례라고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금리가 이렇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예. 지금 소프트 랜딩이라는 의견도 많지만 이게 진짜 소프트 랜딩이 안 올 수도 있겠다라는 것도 과거 사례를 통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네. 네. 혹시 저 기준금리가 좀 내려갈 때 거의 이제 경기 침체가 같이 그렇죠. 이렇게 왔으니까. 네, 침체가 오니까. 예, 네, 그러니까 네, 이번에도 만약에 기준금리가 좀 내려간다고 하면 네. 주시장에도 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좀 왜 내리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 이제 내리느냐. 경기가 정말 부러져서 네, 네, 내릴 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내린 것이고 네, 네. 그게 어떤 결과물이 경기 침체였고 그렇죠. 예, 이게 막 이게 맞물려서 이렇게 네. 가다 보니까 이게 막연히 그냥 금리 인하가 오면은 그래 좋아지겠다 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까? 아니죠. 예,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투자자들의 좀 우려가 있지 맞습니다. 않을까 했는데 그러니까 뭐 하나 박살 나야. 예. 참 그러니까 뭔가 금리- 박살나면 또 이제 근데- 주식시장이 또 떨어지긴 하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네. 저 그림에서도 보면 네. 보세요. 소프트 랜딩 얘기가 처음 뭐 이렇게 1978년 9월에 있었다. 그리고 네. 그 다음에 네. 또 이게 80년에 1980년 1월에 있었다. 네. 그리고 나서 경기 침체 온 거 보면은 그 이후에요. 그러면 그 전까지도 몇 년입니까? 거의 2년에 가까운 시간을 나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경기는 또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는 거라서 그러면 그게 언제 발생할 거냐 네. 거기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죠. 네. 그리고 이때도 그래요. 2007년에도 사실 소프트 랜딩이냐 하드 랜딩이냐 이 논란이 있었던 게 이 기사는 2007년 1월인데 네. 2006년에도 많았어요. 그때부터 그랬거든요. 그 미국의 그 주택 가격이 네. 심상치 않다. 이런 게 나왔던 게 이제 2006년이었었고 그리고 또 재밌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 닷컴 버블 터지기 전에도 이때 그 연준 의장이
주식 시장이 지금은 버블이 꼈어요라고 FOMC에서 그렇게 얘기할 정도였었거든요. 네. 그게 닷컴 버블 터지기가 거의 한 2, 3년 전이에요. 맞아. 그러면은 연준 말 믿고 네. 아 주식 시장이 고점이구나. 거품이구나 하면 네, 이제 나왔을 때는 그때가 제일 많이 올랐거든요. 사실. 몇 년을 놓쳐. 네, 그러니까 알 수는 없겠죠. 예. 네, 또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저 표를 보니까 저 실업률이라는 게 진짜 네, 자로 잰 듯이 그러니까. 딱 실업률 올라갈 때 네. 경기 침체랑 딱 겹쳐지네요. 정말. 맞습니다. 예. 실업률은- 그러니까 이제 요번에도 연준에서 뭐 이제 미국을 보는 이제 가장 바로미터로 소비 지출 그리고 실업률 네. 이 두 가지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저기서 이제 또 나오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네요 또. 예. 저는 처음에 우리 박성호 선님이 딱 들어오자마자 했더니 그렇게 나쁠 것 같지 않은데라는 말로 시작을 했는데 네. 아니 보면은 소프트 랜딩도 아닐 것 같고 지금 금리도 별로일 것 같고 이렇게 그리고 곧 겨울이 지금은 늦가을인 것 같고 그거는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좀 정리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 정리를 드리면 짧게 보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그리고 좀 단기로 투자하는 거 뭐 권장은 안 드리지만 어쨌든 좀 짧게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한 번쯤은 좀 나눠서 하시는 것도 고민해 볼 수 있겠다. 예.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다만 이걸 오래 끌고 갈 수는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제가 아까 요 화면을 잠깐 넘어갔는데 네.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투자 심리가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어요. 실제로도. 네, 그러니까 요거 그 CNN 그 피어 앤 그리드 그건데 요 빨간색 선이 이제 S&P 500이고요. 예.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지금이 여기거든요. 네. 지금 위치가 여기인데 SVB 사태 있었을 때가 여기였어요. 야. 그리고 작년 10월에 이때가 경기 침체 우려가 최고조였었을 네. 거거든요. 저점이었을 그때가 때요? 딱 그렇죠. 저점이었어요. 네. 주식시장 그때가 바닥이었어요. 저점이었을 때. 네. 근데 그때 아. 요 피어앤 그리드 인덱스가 여기였어요. 맞아요. 네, 근데 지금이 기억합니다. 네. 여기거든요. 네, 야.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어. 네, 한 번쯤 뭐 그 기술적으로 봐서는 좀 반등도 나올 수 있는 구간일 수도 있겠다 예.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짧게 보면은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고 저는 저거 보니까 또 우려되는 게 뭐냐면 네. 저 경기 침체 우려 자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저기 경기 침체 우려 최고조 시기라는 저 박스가 있잖아요. 네. 네. 박스에 좀 가려졌지만 저기 보면 저 하단을 계속 치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왜 그것도 가리셨어요? 맞는데 아니에요. 아니 저 그건 하단을 아니고 막 치는데 저희 주가를 보게 되면 S&P 500이 내려오고 있죠. 쫙 내려오고 있어 또.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제 이것도 설명을 드리면 예. 저도 그래서 이거를 항상 믿는 건 아니고 아 바닥에 왔는데 좀 사도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는 언제냐면 이 경기 선행지수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 CNN 요 피어앤 그리드 인덱스가 바닥에 왔다. 그럼 단기적으로 들어가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아까 지금 그 말씀하신 게 예. 요게 이때도 저점이었는데 단기적으로 보면 약간 바닥은 만들었어요. 근데 결국엔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때가 언제냐면은 OECD 경기 선행지수, 그다음에 뉴욕 여는 경기 선행지수, ISM 제조업 지수 셋 다 공이 이렇게 쭉 내려오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럼 이때는 요것만 믿고 투자하기는 무리가 있어요. 무리가 안 되죠, 있었구나. 안 되죠. 예.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표를 함께 좀 보면서 네. 재밌네요. 그러니까 이게 예. 참 아니 근데 오늘 박성호 매니저님께서 진짜 이 지표를 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니까 네. 저는 너무 재밌었거든요 지금. 질문할 걸 까먹었어 사실. 저거 표만 보다가. 예. 할 게 없죠. 예. 듣다 보면 할 말이 없어진다니까요. 박성호 매니저. 그러니까요. 근데 또 이게 그 박성호 선임 매니저가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를 딱 들어보면 자신만의 그 경제와 시장을 보는 기준을 딱 정해놓고 그 기준에서 이제 그 기준을 통해서 매번 결론을 내려줍니다 우리한테. 근데 그 결론들이 대체로 맞는 경우들이 좀 많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저는 예. 항상 좀 기다리는 분이기도 해요. 근데 제가 참고로 네. 그 맞을 때가 많다고 하셔서 제가 네. 잠깐 이실직고 하면 네. 틀릴 때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네. 제가 보면 아까 그 이때 있잖아요. 이때 예. 네. 이때는 제가 잘했어요. 아 잘하셨어요? 잘 막았어요. 저는 오. 나름대로 저는 저 때가 정말 네. 힘들었을 텐데. 이때는 저는 되게 잘 막았었고 네. 예. 저도 뭐 마이너스기는 한데 시장 대비해서는 이제 아웃퍼폼을 해서 오. 제 나름대로 야 올해는 그래도 좀 괜찮았다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네. 근데 이때는 많이 놓쳤어요. 아 올라가는 장에. 올라갈 때는. 그래서 저도 이때 좀 반성 많이 하기도 했는데 그러면 네. 뭐 지금 마지막으로 네. 많이 놓쳤던 이유가 왜 놓쳤을까요? 이거죠. 경기 예. 침체 우려. 아 저도 그것 이제 때문에. 여기에 빠진 거죠. 아, 네. 예. 네. 그리고 그때도
뭐 여러 가지 그 지표나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OECD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어가지고 예. 그래서 저도 이게 순간적으로 다시 이게 올라가기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한 나머지 이 부분을 좀 놓쳤죠. 다 놓치진 않았지만 예. 어쨌든 이때는 좀 주식을 좀 공격적으로 이렇게 넣었어야 되는데 예. 그러기가 전 힘들더라고요. 근데 저 SVB 사태를 사실 방송하면서도 저희가 엄청나게 많이 다뤘잖아요. 네. 저때 저기서 주식을 야 이거 뭐 바닥이야 이렇게 보실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있었을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저런 네, 크고 네. 작은 저런 네. 이 노이즈들 또는 이벤트들이 정말 주식이 이제 S&P가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몇이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쵸. 예, 그러니까 정말 이게 심리적으로 되게 압박이 좀 컸던 그러지 않았을까. 네.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박성호 선임 매니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예. 저는 참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저한테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좀 우리가 뭔가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는 일이 있을지라도 거기서 너무 흥분해서 좋아하면 안 되는 이유를 그렇죠. 좀 설명을 해주시지 않았나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보내드릴게요. 미성의 남자 우리 박성호 선임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